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부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미랄들의 학교라고 하는 하나님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또 교사로 불러주셔서 그럼 이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 걸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에게 그 지혜의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서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학교 안에 또 모인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들 안에 주님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는 좀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제약으로부터 이제 해제되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러는 시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또 서서히 활동하는 프로그램들 또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준비 중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떠날 채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부모님이었다가 그 꿈의 학교의 선생님으로 가게 되신 그 선생님을 우연히 지난주에 한번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진로진학팀 고등과정의 진로진학팀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러 대안학교들이 연합하는 그래서 미랄들의 학교 선생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멀리 꿈의 학교에 달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로 있을 때하고 교사로 있을 때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오셨다 이런 얘기를 좀 안녕하세요. 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감으로 있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거의 한 9시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 거의 지냈고 제가 이제 집이 보령이고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일날에는 뭐 집에 들어가도 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늘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에 있다가 가는 이런 시간들이 많았죠.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9학년하고 8학년 저희 딸과 아들이 미랄들의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됐거든요. 같이 다니게 되면서 제가 9시까지 이렇게 오늘처럼 학교에 남아있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가 지금 부모님 댁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집에서 저희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성남까지 이제 이게 이제 하교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 보고 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 너무 좋은데 또 그 시간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쯤 집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자꾸 걸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거든요. 예전엔 저 혼자 있으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하고 남아 계셔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고등과정 특별히 이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많은 시간을 이 학교에 보내시는 이 상황들이 제가 이제 교감된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새롭게 생각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느낌을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대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2022년인데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나오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2022 교육과정이 새롭게 나오는 시점이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대안적인 교육, 그리고 우리가 지향했던 어떤 교육의 방향들이 사실은 점점 구체화되고 일반 학교에도 퍼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 시기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드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올 하반기에 아마 세부적인 항목들까지가 다 공개가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 맞았구나. 그 세상도 그런 교육을 향해서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 한 편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랄프 wal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성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안 돼, 오늘은.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시를 번역한 이 내용인데, 제가 꿈꾸었던 어떤 교육의 모습, 성공적인 교육의 모습 중에 이 뒷부분에 있는 말이 제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성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에머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공은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또 기독교에서 바라고 원하는 세상하고 삶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맨 마지막에서 위에 있는 면인데,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길 수 있었음을 아는 것에서 여기 나오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 아이들에게 다 뭐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인생, 또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지만 교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명이라도 저로 인해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적인 교육, 성공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고,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대안학교로 뛰어들어온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9학년, 8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사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교육,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좀 부족하지 않을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 어, 의학적인 지식, 어떤 이런 영역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1950년대에는 이것이 2배의 지식이 되는데 50년 정도가 걸렸지만 2010년에는 2배의 지식이 되는 3.5년밖에 걸리지 않고, 지금은 사실은 73일 정도가 지나면 지식이 2배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뭘 저희가 생각하게 되냐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과연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의 세상에서는 그 가르친 내용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사회가 되든지 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2달, 3달이 안 되어서 2배의 지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상황들을 좀 인지해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소영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에 다니는 그 직원이 어떻게 이 새로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이렇게 출판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논의를 떠나서 다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그러나 성공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분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잘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왜 노력한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왜 노력한 대로 나아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질문, 핵심적인 질문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대 회장이 마케팅을 전공으로 하는 이대 회장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성과주의 그리고 경쟁 위주의 그 회사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웹툰에서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풍자하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 하부 구조들이 있는데, 이 하부 구조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이기고 저 사람들을 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의 성과가 더 뛰어나냐, 그 성과가 뛰어나지 못한 조직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기업 문화가 행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풍자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보여주었을 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쳐서 2010년대 초반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내오고 있었고요. 2011년을 기점으로 그 뒤에서 2012, 13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런 곡선을 다시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공해서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성공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또 엄청난 추락을 경험하고 반전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10배 이상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보일 수 있었느냐. 이분은 이제 3대 CEO였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회장님을 그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인도에서 이민 온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데 거의 30년 가까이 다녔던 직원인데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을 평가하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하나 하고 하나는 임팩트라고 하는 원 세 개가 있는데 임팩트 영향력 다른 이 사람이 이 기업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직원을 평가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에 있는 마인드는 고정 마인드냐 성장 마인드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번역해 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본인이 업무에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주로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좀 체크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교훈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보다는 여기에 있어요.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 원은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을 원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떤 성과를 이룬 거야? 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어, 어, 업무적인 어떤 성과를 낸 거야? 이게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질문이 다른 쪽으로 초점화되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룬 성과는 뭐니?를 물어보지만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바는 뭐니? 이 물어본다는 거야. 저희도 이제 방학 때 교사들과 함께 이 얘기를 조금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뭘 잘하고 있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하도록 만든 거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만든 성과는 어떤 게 있는가. 결국은 원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넌 몇 점이니? 점수가 몇 점이니? 공부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니? 이게 사실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죠. 옆에 있는 아이들보다 너는 몇 점이나 더 맞을 수 있니? 옆에 있는 아이들보다 너는 얼마나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니?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평가의 기준을 네가 다른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한 것은 어느 정도니?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체계를 따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평가하는 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해서 열심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보고, 평가에 대한 뭐 연봉 협상을 하면서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얀 원에 있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써내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두 원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게 이분이 느낀 어떤 경험이고, 이러한 노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기여하는 이런 어떤 기업의 문화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다시금 경쟁력 있는 또는 세계의 으뜸 가는 기업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그 회사 안에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세상은 저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위주의 교육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안적인 영역을 향해서 나왔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경쟁 체제의 세상이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상이 이미 그런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런 세상이 바람직하게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인간상, 인재상, 예전에는 인재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인재라는 말을 썼는데 2022 교육과정을 하면서 사실 마지막을 보시면 인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사람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결국은 더 이상 인재나 도구적인 영역의 이런 사람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 자체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이것이 이제 2022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비전이 되는 이런 인재상, 인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 결국은 미래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능력 중에 핵심이 포용성,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고, 창의성,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주어진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지금은 이제 고등과정 부모님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2022 교육과정은 지금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사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고등학생들은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이 교육과정 안에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2022 교육과정은 더더욱이나 뚜렷하게 대안학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과 방향성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추진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돼요. 이때부터 초등학교 적용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2028년 대입 방안이 발표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2022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싶은데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상 대입 제도의 개편이 사실은 획기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입시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을 2024년에 과연 깨뜨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치열하게 논의 중이고요. 각 교원단체나 다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개편 제도에 대해서 지금 안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다양한 안들이 얘기되고 있던데 그리고 2025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사실 이때부터 2025년부터가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인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의 흐름으로 나타날 건데 아마 지금 있는 고등학생들은 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쯤에는 아마 졸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회는 이미 변해가고 있고 교육과정이 그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만약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 고등과정을 잘 지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든 이후의 진로를 선택해서든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는 충분히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움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작년부터 이미 의견 수렴을 대단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학부모나 교사 또는 나아가서 학생들의 의견까지 받아서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4월달, 작년 4월부터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견 수렴을 하면서 도출한 방향 중에 첫 번째가 주도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삶과 연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교육은 삶과 괴리된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삶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필요 없다. 내 삶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삶과 연계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역량 교육이다. 그래서 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2022 교육과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우리 땅 들여밟고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미랄들의 학교 왔을 때도 굉장히 도전적인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초등, 중등, 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어디서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그럼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래 집단하고는 또 다른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가 있고 고등 아이들은 고등 아이들대로 중등 아이들은 중등 아이들대로 또 초등 아이들은 초등 아이들대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진짜 너무나 잘 배워요. 힘들지만 너무나 잘 배우고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고등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여행을 기획하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주도적이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기획하고 해보면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내게 되는 거죠. 뭔가를 실행하는 역량, 아이들을 통합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MD 스콜레라고 하는 일종의 가치 통합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통합 프로젝트 여행이죠. MD 스콜레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희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직업을 선택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식 자체도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너는 뭘 좋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네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이냐의 관점에서 사실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어떤 영역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냐. 이 관점에서 사실은 진로를 시작하는 출발선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너는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회복시키고 싶은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양한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가치들을 실천할 때 직업이 되었든 또 다른 진로의 영역에서 실천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 삶을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거냐.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MD 스콜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듣거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거나 그거를 도전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점은 여전히 문제점이고 약점이고 어떤 점의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실제 체험하고 그것을 따라서 해보는 일종의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MD 스콜레인데 이게 삶과 연계한 역량 교육,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저는 2022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방향성은 개별화된 학습 경험이에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건데 사실은 대안학교가 생겨난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 이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누구나 배워야 되는 나라였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2022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뭐냐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교육청 또는 각 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주는 거죠.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대안학교에서는 엄청난 자율성을 위해서 미인가라고 하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도 공교육에서 넘어온 거였거든요. 그런 자율성이 공교육에서도 이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필요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제예요. 그것이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감히 예측하건대 아마 일반 학교에서 시도하다가 장렬히 전사할 겁니다.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경직성이 쉽사리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러나 저는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체도 그런 어떤 교육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도 이제 규모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교육 과정이 조금씩 경직되어 간다는 생각이 좀 염려가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11학년부터 고2부터는 11학년부터는 코칭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느 정도를 배워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하고 같이 알아내어서 어떻게 하면 그 과목, 어떻게 하면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 역할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역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 시대가 오면서 TV 광고를 가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AI 기반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거나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은 시스템들이 이미 개발되었고 그것이 적용되어 가고 있는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반의 학습이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 게 발전하면 할수록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커져갈 거다. 그럼 결국은 앞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주고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건지 또 얼마나 필요성에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는지를 점검해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코칭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티칭 능력이 아니라 이런 코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더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어 갈 텐데, 특별히 배우고 싶은 건 온라인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미. 저희 학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K무크라고 하는 이 무크 대학 공개 강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열리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도 단순히 재미만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컨텐츠들이 어마무시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테드 같은 어떤 강연 프로그램들은 웬만한 교사들이 해낼 수 없는 영역의 강의들을 이미 온라인을 기반으로 공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어떤 영역의 것들을 취합해서 배워야 하는지를 코칭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자율성의 확대와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향이 잘 일반 학교에 정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어떤 커리큘럼의 장점들이 일반 학교에도 다 나타나게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또 하나는 이거 또 하나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주도적인 성격과 관련된 건데요. PPT가 하나가 어디 날아간 것 같네요. 이 모든 일을 해낼 때 사실은 예전에는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걸 교사가 제일 많이 알고 교사가 가르치는 걸 잘 배워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주도성에 대한 역할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비전을 말씀드릴 때도 거기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결국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고등 과정에 올라오면 처음에 리추얼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 프로젝트 진행하고 소나기라고 하는 학습 계획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안을 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점검해 주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르침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것이 리추얼이나 소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고등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군가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여기 주도적인 학생을 기르는 게 하나의 2022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너무 잘 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일반 학교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대안은 어떻게 보면 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안적인 마인드가 이미 이 교육과정 안에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한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 중등 부모님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첫 번째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예상되는, 지금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게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자율. 이거 말씀드린 대로 학교 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보시면 지금 현행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바꾸고 봉사활동 자체가 동아리나 진로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지금 개선안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요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라고 하는 건 본인이 본인의 삶을 생각해서 본인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 맞춤형이니까 이게 여기 나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학점 이수제, 이 학점 이수제라고 하는 고등 과정의 요 고교 학점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에 있어서가 아니라 2022 교육과정의 사실 핵심은 여기 나에 있는 이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의 구현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2022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텐데 잘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번째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겠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삶과 연계된 학습이고 교과 간 통합이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이러려면 사실 어려워지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 MD 스콜레 같은 교과가 사실은 이런 영역의 교육과정이거든요. MD 스콜레가. 그러니까 뭐 역사가 되었든 아니면 무슨 환경이 되었든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와 그 다음에 방문, 여행, 그 다음에 조사 발표, 그 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짜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도 2학기에 2시간씩이 MD 스콜렛 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역량을 개발하면서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까지 1년의 스케줄을 쭉 짜게 되는데 2시간, 2시짜리 수업이지만 사실은 그냥 국어 수업 2번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이 부담과 에너지가 드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수업들을 잘 해나가면 당연히 역량이 개발되고 조금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요. 이런 교육과정을 좀 개발해서 여러 교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과연 수업 시간에 안착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과제가 사실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를 저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제가 반대하는 건 제일 목소리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입시에 대한 어떤 그 좀 강조가 좀 덜하다 보니까 그 염려와 걱정들이 엄청 많으셔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가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다고 생각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저도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내 고집인가 이런 걸 늘 성찰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까지 내가 바람직한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해 나갈 수 있을까를 늘 성찰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이런 교육이 우리 안에서 추구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저는 아이들을 더 바람직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강조하는 건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지금 2023년이 내년 그 입시죠. 내년 입시. 2022년하고 2023년을 정시 모집 비율의 변화를 이렇게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인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20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색 계통이 그래서 이 붉은색 계통이 2022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카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상위권 완전 최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파란색 올해 보는 입시에서 정시가 늘었습니다. 정시의 비중이라고 말하면 수능이죠. 수능의 비중이 커졌다는 걸 의미해요. 서울 안에 있는 주요 11개 대학이요. 이게 이제 보통 상위권 대학이라고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서성영, 중경외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에 정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 이건 보통 인서울의 종합대학을 이야기하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종합대학도 보시면 역시 2023년에 정시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조그만 표를 보시면 보이듯이 오히려 전국 대학으로 보면 정시 비중이 줄었죠. 정시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으로 갈수록 수능의 비중은 낮아지고 학생부나 기타, 면접 이런 비중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 안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정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교육의 변화, 사회 변화의 흐름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이 변화. 그러니까 사회는 이미 이 탈수능적인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교육과정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입시 제도는 여전히 이전의 어떤 방식을 고수하고 오히려 조금씩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여기에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부모님들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조국 그 장관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국은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냐, 여기에 대한 큰 의문 부호가 찍혔고,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는 대입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자기소개서도 없고요. 자기소개서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그 적성도 없고 논술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교사 추천서도 없고 대단히 많은 영역이 사실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결국은 시험 점수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이면 2025년이 2022 교육과정의 거의 키포인트가 되는 해인데 그 전에까지도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교육과정하고 입시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요. 방과후 활동 뭐 했는지 적을 수 없고요. 동아리 뭐 했는지 적을 수 없고요. 적어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 같은 게 있거든요. 예전에 하면은 뭐 RCY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인터랙트 이런 거 청소년 단체 활동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재할 수 없고요. 개인 봉사 활동도 기재할 수는 있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낼 때는 아예 기록이 안 된 채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학교에서 상 탄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제출이 안 됩니다. 상 탄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독서 활동,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도서명, 어떤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누구다, 요거까지는 기록을 해줬거든요. 근데 2024년부터는 책 뭐 읽은 것도 기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학생부 기재 항목이 엄청 축소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교과 활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거 이외에 다른 활동, 비교과 활동들이 대입에 적용되는 영역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엄청 확대되고요. 거의 웬만하면 전부 다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학생부 교과, 성적이죠.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건 이런 어떤 모순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는 입시와 사회의 변화 흐름과 교육과정은 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2022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전문가들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계속 간다면 새로운 교육과정 아무리 잘 만들어서 뿌린다 하더라도 파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학점이수제 어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중시되고 내신이 중시된다면 선택해서 듣는 과목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파행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대입, 입학, 수능과 관련된 이 대입 제도가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과정을 살리려면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2028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예고안이 나아가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예고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은 저도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음 또는 걱정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해이기도 해요. 그때까지 논의가 잘 되어서 과연 이런 입시가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춰서 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입시는 살아남아서 우리의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어갈 거냐. 우리 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대입 전형은요.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제일 끝에가 해외 유학이 있고요. 오른쪽부터 보시면 해외 유학이 있고요. 이거는 아주 소수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있죠. 이거는 정시 수능 성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나머지 것들을 다 수시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수시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보시면 제일 왼쪽부터 학생부 교과하고 면접, 그 다음에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실기,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유리한 영역은 학생부 교과와 면접 전형이에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와 면접 전형이 우리에겐 가장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가
일반 학교에서는 내신의 영역이거든요. 내신 성적인데 우리한테는 학생부 교과가 검정고시예요. 검정고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면 좋지만 일반 학교의 학교 시험하고 검정고시 시험은 제가 볼 때 한 100배는 쉬워요. 검정고시가. 난이도 자체가 검정고시가 훨씬 쉽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학생부 교과가 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검정고시를 저희가 이제 10학년 때부터 보거든요. 아예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검정고시를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합격하더라도 다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사실은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일반 학교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엄청난 특혜죠. 일반 학교 아이들은 내가 1학년 때 좀 놀았어. 내신이 좀 망쳤어. 그럼 걔는 일평생 그 내신을 고칠 수 없어요. 자기가 안고 가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는 다시 그거를 고칠 수 있고 또 일반 학교 시험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하고 면접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는 훨씬 쉽게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원이 적잖아요. 인원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을 보는 모든 아이들을 다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면접을 학교에서 거의 봐주지 않아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빼고는 사실은 면접을 봐줄 만한 여력도 잘 안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선생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면접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훨씬 낫습니다. 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하고 교과하고 면접으로 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유리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이에요. 중하위권 대학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 근방에 있는 뭐 가천대나 이런 어떤 경기도 근방에 있는 대학이나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가 요 정도 영역에서 사실은 좀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한 3등급 정도 되는 영역이거든요.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요 부분에 걸리는 아이들인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장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3등급이면 24%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아이들 24%. 그러니까 한 반에 한 6명 정도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반에 6등 정도 하는 친구들 1등부터 6등 정도 30명 기준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등수예요. 일반 학교에서 공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보통 요 영역에 걸리는 아이들이 꽤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대안학교 전형이 있는데 제가 일반 학교에 있다가 대안학교 올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우린 대안학교 아이들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활동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활동을 되게 많이 보는데 당연히 저는 대안학교 아이들이 활동을 훨씬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공부 영역보다 활동하는 영역이 두드러지는 게 맞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도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동아리들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범 계열로 가고 싶거나 교육에 좀 관심 있다 그러면 면접하거나 이럴 때 종합전형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 동아리 같은 걸 따로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연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 가서 수업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선생님들에게 도움도 받고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학생부 종합 영역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1개 있잖아요. 상위 11개 있는 학교들은 검정고시자들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학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서 같은 검정고시라도 대안학교를 다닌 친구들하고 일반 그냥 검정고시만 한 친구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따로 대안학교 전형을 만들지 않는 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에서 약간의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종합 전형이 좀 어렵고 저희가 종합 전형으로 하는 그 학교들은 보통 대안학교 전형이 있는 학교예요. 거기가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일부 학교들, 보통 신학대학들이 많은데 장신대나 총신대 같은 곳들, 그 대안학교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대가 역시 기독교적 마인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꽤 많이 있고요. 여기는 대안학교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학교 성적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되죠. 근데 안타까운 건 어쨌든 일반 좀 상위권 대학들도 이런 게 검정고시 점수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 활동과 관련된 게 우리가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까지 되면 일반 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아마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상위권을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 논술 전형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는 논술로 가는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인데 이거는 수능도 잘 봐야 되고 논술이라고 하는 약간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한 11개 정도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수시에서 논술을 준비를 하고요. 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까지도 사실 연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논술 자체가 수능이 워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의 변화의 방향 그리고 입시의 어떤 이 현실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충돌하는 방향처럼 여겨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 입시가 끝난다고 해서 그 아이의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사회 변화를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역량을 기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 흐름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교육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변하지 않는 입시 제도에 맞춰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대학에 잘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하고 사실은 단기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거냐. 이 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이루고 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아이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 이것을 우리가 꼭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 제가 기대를 하는 건 그래도 이 대입 제도가 만약에 이 장기적인 변화의 측면에 맞춰서 개선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고민들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고.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부모님들은 사실은 고까지 안 가시겠죠. 고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것을 지금으로서는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대비의 측면을 놓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걸 어떻게 잘 준비해 갈 수 있느냐 학교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평가 체제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가끔 이제 우리 학교 다녀가지고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뭔가 좀 손해 보는 게 맞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나가 보시면 알아요. 나가 보시면 결코 거기도 만만한 필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결코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지금도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통계상 1등급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 24%까지거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3등급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20명이야. 그러면 24%까지면 4명, 5명이거든요. 그럼 1, 2, 3등급이 4명, 5명 안 나오냐? 아니, 나와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리 안에 있는 웬만한 학교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들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상위권이다. 우리 뭐 아이들이 보내시는 자녀가 우리 학교에서 상위권이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못지않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평가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수행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수를 내지 않거든요. 점수는 나오지만 등수를 내지 않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등수가 중요해. 근데 수행평가도 해야 돼. 그리고 수행평가는 사실은 이런 등수에 의해서 매겨지는 점수는 아니에요. 걔가 해온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지금은 이게 완전히 막 공존해서 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수능도 마찬가지. 지금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상대평가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수능 마찬가지인데 영어의 중요성이 떨어져서요. 혹시라도 영어 입시학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영어 학원은 입시학원의 위상이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은 수학입니다. 수학. 그리고 덩달아서 국어가 중요해져가지고 국어학원도 나름대로 위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평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변별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청 열심히 해. 그럼 시험은 점점 어려워져.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뭔가 뿌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그럼 시험은 엄청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거 저는 너무나 진짜 잔인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번 똑같은 얘기고, 4번 정시 40%는 고교학점제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거라 큰 걸림돌이 되고, 지금 논술형 수능에 대한 주장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에 발표되는 그 대입 개선안 방안 중에 논술형 수능에 대한 주장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하냐의 성격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채점 기준이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수능처럼 점수대로 줄이 쫙 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 때문에 이런 수능, 논술형 수능에 대한 주장, 바칼로레아나 이런 프랑스식 시험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는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에 안착될 수 있을 거냐? 요거는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듣고 있는 강의거든요. 그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학벌 없는 채용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7명의 특별 강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께서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손준 회장, 메가스터디 회장님이거든요. 이분이 80년대 사교육의 전설적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지금 이분이 메가스터디 회장이면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해서 지금 막 파장이 좀 많은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한 뭐 그래도 2, 3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첫 번째 강의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소영 옆에 파란색 셔츠 입은 여자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책을 통해서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송인수 이 대표님이 있어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옛날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걱세라고 불리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드신 분이고요. 거기 대표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단체를 다시 만들었어. 이게 왜 만들었냐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육이 바뀌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
사회, 이 부분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이 부분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내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취업 관련된,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지금 어떻게 기업들이 인재를 뽑고 있는지, 그 인재가 어떤 식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인재가 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벌 없는 채용의 시대가 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도 내고 지금 이제 이런 강연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과정의 교감으로 어쩌다 보니까 제가 2014년에 미랄두레 학교에 왔거든요. 2014년에 미랄두레 학교에 왔고, 우리 부인님께서 8년 동안 홀로 육아와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남편이 하는 일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늘 부인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제가 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나 생각할 때 저는 되고 싶은 교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혹 저는 제가 고등과정을 이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등과정의 방향은 당연히 제가 되고 싶은 교사의 방향하고 사실 어느 정도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부모님들이 그 방향과 그런 교사의 모습에 좀 동의하고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바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자주 들리는 말은 그건 좋은 건 알겠고 되게 좋은데 그러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었나.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뭐 우리 미랄들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사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길 원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 크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되고 싶은 교사가 부모님이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교사하고 일치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늘 합니다. 만약에 그게 불일치하고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교사가 별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교사를 사실 내려놔야 되는 때가 되기도 하겠죠. 이거는 제가 2014년, 15년인가 그 미랄들의 학교 와가지고 스승의 날 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에요. 전 스승의 날만 되면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저는 스승의 은혜, 이 노래가 진짜 너무 너무 무지막지 막 하늘 같은 은혜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가끔 애들이 막 그 불러주러 막 와요. 또 찾아와서 막 앞에서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막 졸업한 애들도 와서 막 불러주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갑고 그런데, 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이런 가사를 들으면 야,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늘 들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스승의 날에 페이스북에다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살아가다 보면 온 삶을 걸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알게 된다. 온 삶을 걸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건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희망이 되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올바른 길도 알려주고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면서 보니까 그냥 아파하는 아이들을 살피고 그나마 덜 상처 주는 교사가 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사실 위로가 아니에요. 상처 덜 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진 수천 수만의 아픔을 그저 공부로 치환시켜 버리는 교사가 되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덜 상처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 한 아이의 영혼, 한 아이의 삶이라도 그 아이의 삶을 내가 이해하고 그 아이의 상처를 내가 들어주고
그 아이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바람직한 교사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있으면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나, 기획을 잘해가지고 행사를 막 기가 막히게 또 애들이 어떤 데로 나아갈 때 이거를 딱 짜주고 기획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컨설팅을 엄청 잘해줄 수 있는 이런 교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가, 늘 고민이고요. 사실 저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진짜 교사라는 걸 사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러려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가능하면 기획도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런 교사가 되는 거는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니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도 이 학교를 생각하면서 어떤 학교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학교가 진짜 잘 가르치는 학교가 되면 좋을까? 기획을 엄청 잘하고 아이들의 삶을 컨설팅을 쫙 잘해주는 이런 학교가 되면 좋을까? 아니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학교가 되면 좋을까? 저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 가르치고 기획도 잘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의 각자의 삶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사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반 학교에 불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바람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물론 훌륭하고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 학교가 대단하고 엄청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잘 받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 변화를 준비해 가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실천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동참하셔서 아이들 여기 보내시고 같이 교육도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거라 생각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하나 바라고 원하는 건,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막 학원도 막 보내고 싶고 애들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저는 조금 이거를 한 발짝만 떨어져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생각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다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명 발표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마음에 어른스럽거나 자발적인 마음이 조금 더 들어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생각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게 잘 나눠지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을 때 이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억누르게 되거나 자꾸 주도하게 되거나 끌고 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데, 조금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믿어주시면 훨씬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그건 딴 애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아이에게도 그 마음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
그 격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모습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2014년에 이 미랄들의 학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이 결혼하시고 애 낳고 이렇게 가정 환경이 변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업무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시면서 가정에 있는 이 부담도 늘어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해야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학교에 또 교사에 좀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 교사들도 부모님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잠깐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얘기 조금 하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10학년 부모님들만 잠깐만 10학년 부모님들 잠깐만 남아서 잠깐 그 몽골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좋아요. 자, 네. 제가 좀 일방적인 강의 스타일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한두 분만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온라인 할 때마다 이제 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누굴 지적해야 되는지를 잘 어떤 분을 정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제 화면 중심으로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두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한 분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은 다 10학년이시네요. 여기 고은호 어머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선엽이 어머니. 이렇게 지금 양옆에 제 양옆에 화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호 어머니 먼저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교육 듣고 나서 얘기해 주시고 선엽이 어머니까지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생각나시거든 옆에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대답은 못 해드려도 나중에나 적어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네. 네,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특별히 지난 저희 둘째가 중등에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들으면서 근데 지난번 들을 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미랄 두레를 보내는 어떤 이유?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약간 학부모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요거는 그렇고 지난번 중등 때도 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되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은 다시 나는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아까 이제 아이들 사명 얘기할 때도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먼저 이제 부모로서 잘 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고등에 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아이의 상태?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가 보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얘가 그래도 고등 가면 좀 하겠지?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하다가 막상 현실적으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 갑자기 아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근데 제가 고등도 그렇고 중등 선생님들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크신데, 그 선생님들의 어떤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과연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나?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갭과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과의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까? 일례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오늘 하는 말, 엄마들끼리 하는 말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프라이드가 강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문제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대안학교라는 어떤 학교가 일반 공교육의 어떤 대안으로서 정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하는 어떤 상대평가 위주의 시험 성적이 아니라 활동 위주의 이런 진짜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또 학습적인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학생부 종합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시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저기 9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10학년 오니까 굉장히 절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름 뭐 예체능 교과도 그렇고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현실적인 부분도 좀 좁혀가면서 아이들도 좀 따라올 수 있게 진짜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만 막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끌고 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사고 방식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4년 됐는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이제 고등에 오면서 교감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게 돼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조금 발걸음이나 보조를 물론 최신 교육 동향이나 이런 것도 맞춰 주셔야겠지만 아이들의 수준도 좀 맞춰 가시면서 앞에 아이들만 상위권 아이들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의 아이들도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강의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긴 해요.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잘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들었을 것 같고요. 네, 선엽이 어머니 혹시 앞에 어머니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사실 저도 중등을 들었고 중등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강의하시는 거 보고 선생님 이런 생각을 가지셨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선생님이 왜 그런 방향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 학교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중등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고등을 들어오면서 또 어떤 강의를 하실까 이제 기대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저희는 아이는 이제 곧 입시를 준비할 나이고 내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저한테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 학교 활동은 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너무 좋았고 아이의 만족도도 너무 좋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시면 선생님들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안도 챙기셔야 되고 학교도 챙기셔야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실 것도 같고 늘 또 그리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있고 거기에 또 맞춰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 중학교 아이들을 보고 고등을 보면 학습 차가 너무 갭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뭐 100점 만점에 8점, 10점 맞는 아이도 있고 욕심 있는 아이는 뭐 90점 뭐 이상 맞고 이러는데 그 갭 차이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갭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다가 고등에 가서 고2, 고3에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나중에 그걸 좀 깨달으시면 힘들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때서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부모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선생님들도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입시를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음, 아이들을 어느 정도 기초 수준에 맞춰서 준비는 좀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꼭 저는 학교에만 뭐 바라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와 아이와 가정이 같이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심각도를 좀 뒤늦게 깨닫는 바람에 아이도 막 고3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물론 시간이 뭐 더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늦게 깨닫더라도 아주 강렬하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이와 부모가 좀 같이 빨리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애가 언제까지 괜찮아지겠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10점, 20점이 어느 날 뭐 80점, 90점. 저희 학교 수준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이들 굉장히 힘들 정도로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반 학교에 비해서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시가 수능 체제로 바뀌면 그거를 욕심을 내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대적 갭도 사실 따라가기 되게 힘들 것 같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성적의 얘기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네. 충분히 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 주시고, 그냥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저를 맨날 볼 때 애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선생님 너무 바빠가지고 뭐 갈 수가 없어 그러는데, 어쨌든 아이들 만나는 것 때문에 바쁘고 또 부모님 만나는 것 때문에 바빠야지 사실은 맞는 거니까요. 행정 때문에 바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시고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약속을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잡으시고 연락 주시고 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뭐 답변 드리고 또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불러주신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살아가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변화되는 시대와 교육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소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 교사로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서 미랄들의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격려하며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과 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